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흔히 계절을 나이에 비유해 보면요,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은 바로 청년, 청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청년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 열기를 세상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점점 숨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청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청춘인데 네. 그 단어가 무색할 만큼 사회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숨는 은둔형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만 해도요,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은둔,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수치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수치에 놀랍네요. 2만 명이 넘어간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 주변에 뭐 잘 연락도 주고받고 활발하게 지내던 지인 중에서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그리고 수소문해보면 요즘 사회가 좀 단절되고 좀 고립돼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은둔형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비단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어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네? 오늘 갑자기 뭐 일이 끊긴다든지 통장에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어디 나가기도 싫고 맞아요. 누가 오라 그래도 꼼짝하기 싫어. 심지어 또 연락도 잘 안 와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만 집에서 웅크리게 되고.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더 문을 굳게 닫고 더 담을 높게 쌓고. 그래서 더 웅크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네. 김쌤 나와서 밥 한 끼 먹자, 내가 살게. 어. 뭐 이렇게 좀 이끌어 준다더라고요. 내가 살게. 네, 은둔형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좀 사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게 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갇혀 사는 분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준 이 청년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1,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오는 그런 두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고요. 네. 또 2부에서는 예술의 힘으로 장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또 다른 청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인공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홍일, 이승혜님 모셨는데요.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영남권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만 26세 센터장 김홍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센터장님과 같이 작은 거인의 꿈을 운영 중인 만 26세 사무국장 이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동갑내기신 거네요. 네. 네, 만 맞아요. 26살의 은둔형 청년을 위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건데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작은 거인의 꿈 지원센터는 현재 은둔하고 있는 청년과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직접 발굴해서 그들이 사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가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이 좀 많은가요?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이시니까. 저희 사무국도 센터를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센터장님과 저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은둔 당사자분들과 또 네. 가족분들을 이제 심리 상담해 주시는 심리 상담사 선생님 6분, 그리고 은둔 당사자분들을 이제 외부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멘토분들, 이렇게 총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상주하시는 분은 이제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이시고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활동가로 네. 이제 동참을 하시는 거군요. 네.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작은 거인의 꿈이 처음에는 2023년 9월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고 예. 2024년 1월에 대구광역시에 승인받은 비영리 단체로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앞서 소개하실 때 물론 26살을 강조를 하셨지만 어쨌든 대구광역시 최초로 설립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살림살이 괜찮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궁금해요. 비영리라니까. 네. 그렇구나. 네. 현재 저희 센터는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 없이 후원금이랑 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네.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희가 네. 센터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센터 운영비의 절반 정도만 후원금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예. 나머지는 저희가 사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비로 하신다는 거면 혹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또 가지고 계셨다는 뜻일까요? 네, 맞아요. 지금 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센터장님이랑 같이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고 아이고. 네. 직업을 3개를 가지기도 아이고. 하고 네. 지금도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네. 후원금으로는 절반 정도가 충당이 되고 네. 나머지는 사비로 하셔야 된다면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희를 포함한 은둔 당사자분들도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도 예. 대부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인데 조금 더 저는 행복한 청년 시기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활동과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다가 이제 운둔형 외톨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가 힘든 길인 걸 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났던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은 조금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 청년들이 행복하게 네. 살길 바란다라는 이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사실 네,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센터까지 운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제가 대구시에 있는 청년 프로그램을 참석해서 광주광역시처럼 대구시도 공공기관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과 과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은둔이라는 사안이 너무나 심각해서 일단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도 이 2만에 놀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의 은둔 고립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진짜 너무나 놀라운데 그러면 100명에 한 3, 4명 정도가 은둔 고립 상태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은둔고립 실제조사에 따르면 약 3.6%인 2만 1천 명이 은둔고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시어씀 청년으로 말씀드리자면 20세부터 39세까지 약 70만 명의 청년이 시어씀 청년의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26살의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인생 2회차신가 싶기도 하고 아니 비슷한 또래 우리 김선혜 아나운서는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못하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은 이렇게 할수 있죠. 네, 맞아. 행동으로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맞아요. 이게 몇 년 전에 그 본인도 은둔형 외톨이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또 활동을 하신 분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 전국에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이 통계보다도 어떻게 더 심각하던가요? 아니면 통계가 조금 과장됐다 이런 느낌인가요?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가 은둔 당사자분들을 이제 지원하러 나가게 되면 상황이 너무나 긴박해서 이게 더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실제 저희 센터에도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네. 표정이 벌써 엄청 심각해요. 지금.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진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을 들어보면 은둔, 고립, 또 쉬었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정확한 정의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를 알려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요게 은둔형 외톨이 정의가 지자체별로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하지만 공통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일정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자신의 집이나 방 안에서 머무르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친구가 0명 또는 1명 이내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자로 직역해 드리면 예. 은둔은 스물은, 스물둔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립이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고립 같은 경우에는 외로울 고 설립이라 해서 이제 혼자서 외롭게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운영 중이신 작은 거인의 꿈에서는 이런 운둔형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이 필요한 은둔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친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은둔 당사자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성을 길러주는 각종 치유 프로그램과 그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생애 주기별 기관과 연계 지자체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은둔형 외톨이인 거잖아요. 뭐 고립이라는 단어였어요. 느껴지고 은둔이라는 말에도 느껴지는 건데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외톨이로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좀 도움을 청하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주변인들이 도움을 청하나요? 네.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 가족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가족분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전화로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사자님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대체로 웹툰의 댓글이나 아니면 채팅하고 저희에게 문자로 많이 연락을 주시는 편이에요. 스스로가 연락을 할 경우에는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가족들이 연락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사자하고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 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와 단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대인 기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엔 저희가 주로 채팅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상 상담으로 또 하기도 해서 그렇게 점점 라포 형성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센터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당사자분들이 직접 이제 신청을 한다는 건 어쨌든 좀 더 나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좀 안심이 될 부분도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은둔의 기간이나 가족의 지원, 또 개인의 의지나 준비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곤 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찌운 살을 한 달 동안 빼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은둔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센터를 찾는 분들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사자가 오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될까요? 사회로 나오기까지? 네, 단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자신이 변하려 할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가족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이 희망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둔 당사자가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자신이 변화할 의지가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고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로 저 은둔 고립 청년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는지가 궁금한데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작은 거인의 꿈의 프로그램실이고, 프로그램.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인 기피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쓰고. 가면을 쓰고 네, 합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하고 요건 뽑기 기계인데 네.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주의 역전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활 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뽑기로 이제 하루 미션을 달성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은둔을 어느 정도 극복하시고 사회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멘토멘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진짜. 네, 요건 저희의 수익금으로 이제 후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장애연화원에. 하고 요건 이제 사회로 나아가고 싶은데 조금 아직까진 대인 기피가 있어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저희가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님들이 부모님의 요청으로 이제 저희가 집에 방문하게 되면 네. 당사자님들이 허락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거부를 하고 조금 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편지를
남겨드리면서 이제 문을 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지를 어디에 붙여놓으셨던데요? 비닐. 네. 저희가 사전에 은둔 당사자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여쭤보고 예.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아, 그럼 배달 음식처럼 이렇게 네. 포장을 해서 네. 거기에다가 메모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먹으려면 메모지를 꼭 볼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메모지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적혀 있을까요? 이제 용기를 내달라는 점과 이제 또 저희의 연락처를,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오실 의향이 없으시더라도 언제든 좀 세월이 지나고 좀 시기가 지나면 순간적으로 딱 이제 나오려고 딱 그런 마음가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아직까지는 대구에 많이 없어서 어디에 요청을 드려야 될지 많이 모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락처랑 센터명을 남겨두면 이제 네.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 편입니다. 아. 실제로 많이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가면이었잖아요. 네. 그게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수다쟁이 거인들이라고 이제 은둔형 외톨이 분들께서는 말씀이 많이 없으신데 그와 상반된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제 경험을 빗대어서 그렇게 네?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사실 낯도 많이 가리고 수줍음이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 제가 코로나 시절에 저도 이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그쵸. 확실히 대화를 할 때 덜 부담이 되고 마음에 좀 안정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은둔 당사자분들께서 대인기피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 가면을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착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자조 모임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더니 예. 훨씬 더 이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더 대화를 진솔하게 할 수 이렇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던 뭐 치료 기법에서 가져오신 게 아니라 직접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와.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센터를 찾은 그 은둔 당사자분들이 봉사활동에 하시는 건가요? 작은 거인 봉사단이 이제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거거든요. 네. 예. 요게 멘토 멘티 프로그램 느낌인데 멘토로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과거 은둔하였다가 극복하고 또 다른 은둔 당사자를 돕고자 하는 사람을 멘토로 두고 있고 멘티로는 현재 은둔하고 있는 당사자를 멘티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은둔 당사자들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인지했던 반면에 이렇게 어르신들께 급식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말동무도 되어 드리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끼며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고 사회성이 유지되는 걸 많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수익금으로 후원도 하시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아니 운영비도 부족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운영비를 좀 쓰시지 어떻게 후원까지 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창 돈 벌고 공부할 나이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러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일이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은둔 당사자들을 포함한 좀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저희도 기쁨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결심도 하고 나면 그냥 작심삼일되기가 참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가 좋은 결과를 가지면 좋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담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요게 항상성 개념이라 하는 건데 이 단계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당사자님들은 긍정적인 결과가 조금씩 따라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작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사회로 좀 분리되어 있다가 들어갔을 때 부딪히는 벽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떤 걸까요? 은둔 당사자들은
되게 내면에 사회로의 복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로 복귀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개인이 가진 취약성과 트라우마로 인해 실천으로 많이 옮기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진 사회적으로 은둔을 했다, 또 몇 년 정도 좀 공백 기간이 있다, 이러면 아직까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서 그들을 조금 공감과 수용의 개념으로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그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그 쉬었음 이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해에 한 10조 원 정도를 유발한다. 이분들이 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쉬었다고 하면 넌 뭐 했냐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쉬는 청년들은 공부 안 하고 노는 청년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학력인데도 쉬었음 청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낄 때 이런 은둔형 고립 외톨이가 되는 이유, 원인 주로 어디에 있던가요? 연령대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10대 때는 뭐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또 가정 내 돌봄 부재 같은 원인이 주요 원인이었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실패, 뭐 10대 때부터 차츰 쌓아온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은둔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 구직 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좌절이나 뭐 결혼 실패 뭐 이런 이유가 주요 원인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뭐 설명해주신 이유를 들었을 때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을 만한 일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말 같아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당장 저희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활발하던 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의 은둔 고립이라는 게 먼 이야기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은둔 인구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일본이랑 저희 나라랑 은둔의 개념이 살짝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본 은둔은 이제 약간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제 일본에서 은둔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을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한국에서 은둔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방향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이제 함께 하는 게임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은둔 당사자분들이 많이 착각도 하시는 게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로도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은둔이 아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아니 그러면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나 뭐 친구 중에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단절되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코로나 시기에 어느 네. 날 활발하시던 지인분이 갑자기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외부랑 단절하고 교류가 끊긴 지 다들 오래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둔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제 지인도 이런데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부와 단절돼서 그렇게 사시나 싶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임분이 예. 전역하고 취업 실패로 은둔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차분하고 착했던 선임이어서 꽤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아직 20대 청년들이시잖아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일을 참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마냥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런 기분이 듭니까? 지금 바로 딱 생각난 게, 저희가 이제 은둔 당사자님의 동생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은둔 당사자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방문 상담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사람이 선의를 그냥 베풀 일은 없다면서 이제 저희를 종교단체로 오인하시고 네, 종교활동으로 오해하시고 이제 저희를 완강하게 거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당사자님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편지로 이렇게 상담을 어떻게 해드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걸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형 외톨이를 잊다가 사회로 돌아가서 정말 제자리를 잘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 돌아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좀 잘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센터에 4년을 은둔하신 남성분께서 오셨는데 저희 심리 상담을 12회기 정도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꿈을 찾으셨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성우라는 꿈을 찾으셔서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찾으시고 그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제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성우 학원도 또 알아보고 그게 지금도 현재 꿈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난 분은 저는 아마 5년 정도 은둔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부모님이 조금 완강하게 상담받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사자님도 저희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은 되게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숨어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이제 화상 상담이나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봉사단 활동에도 참여하게 됐고 이후로는 이제 공단에 취업해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다. 그런 경우는 부모님도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은둔의 원인이 부모님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부모님과의 갈등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안내 드리는 게 부모님들도 가족센터나 타 기관에 이제 이렇게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명만 바뀌어도 가족 전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부모의 원인 있는 경우가 진짜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그런 이제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왜냐면 뭔가 좀 부모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되게 은둔 당사자들은 인정을 많이 받고 싶어해요. 네. 특히 가족, 부모님께. 그래서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등과 같이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아마 그들이 자발적으로 은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이 왜 은둔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네. 너 왜 이렇게 사냐, 나 같으면 그런 게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을 법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생했어, 네. 수고했어, 오늘 하루 어제도 애썼어?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하셨다고요? 아니 부정적인 말을요.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러니? 왜 저 그러고 어제도 있어? 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딸이 그냥 경계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네. 관계가 가족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둘 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두 분이 이제 은둔형 청년들을 너무 많이 이제 만나고 오셨는데 두 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슬럼프를 겪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은둔 당사자님들을 보고 또 장애 아동이나 또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보고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연민하고 동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한마디로 저희에게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저랑 다른 성향이나 성격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아 저분들은 왜 저렇게까지 저럴까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은둔 당사자분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저분들이 그래 저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이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실 때 같은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센터 운영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분은 지금 행복하신지 궁금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네. 너무
행복해서 이거를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아요? 쿵짝이 잘 맞아요. 혹시 두 분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어쩌다 두 분이서 이렇게 이 일을 같이 하셨을까요? 우리 이거 안 물어봤죠? 아, 맞아요. 아직 안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제안했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해보자 해서 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사실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연인 관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랑 얘기하는데 계속 옆에 보시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눈치를 챘어요. 연인 관계인 거. 네.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돼요. 아, 그런가? 아, 어떻게, 예. 두 분이서 잘 맞습니까? 네, 정말 잘 맞습니다. 네.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네. 보통 이제 차분하시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차분하시고 저는 오늘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서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둘이 이제 센터장님께서 네. 그 실행력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뭔가를 하겠다. 네. 그러면 저는 보통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쿵짝 이게 잘 맞아서 내년 하반기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나를 어쩐지 잡으셨어요? 얘기할 네. 때 아, 축하드립니다. 손가락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고 있어요. 예, 커플링인가요? 그래. 이렇게 티를 냈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직은 결혼 전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내 가정이 생기면은 뭔가 또 집도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 욕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혹시 지금은 뭐 일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 때문에 다투는 경우는 주로 이제 은둔 당사자분들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청년이니까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인 MBTI 혹시 네, 아실까요? 네, 네. 그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센터장님께서는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신 T 성향이시고 네. 저는 이제 감성적인 성향이 강한 F 성향인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 중심으로 이제 당사자분들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이제 먼저 심적인 케어부터 먼저 이제 지원할 거냐 거기서 많이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화해를 하십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센터를 벗어나서 이제 외부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그런 생각이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조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높은 그런 지원 방법을 그렇게 찾을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저렇게 나긋나긋한 말투로 싸운다는 게 말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대부분 사무국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진리를 벌써 깨우셨나요? 그러니까요. 준비되실라. 아니 그러면 마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이제 프로그램도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전문성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는 바이올린을 전공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로도 근무를 했었고 사회복지사 또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은둔 당사자님을 직접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당사자님들을 케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악 전공을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이게 진짜 선한 행동이구나, 선한 직업이구나 하면서 저도 이 길을 걷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승혜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을 해서 늦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원래 본 전공은 법무행정을 전공을 했는데 예. 이제 센터장님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것을 보고 저도 따라서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랑 상담심리학 이렇게 전공했습니다. 그 성향과 전혀 다른데요. 두 분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바이올린 하시고 이분이 건물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할 때부터 서로 알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흔히 네. 말하던 남사친, 여사친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죠. 뭐. 자, 오늘은 은둔형 고립 외톨이 청년들과 또 그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이끄는 또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네.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은둔형 외톨이 이런 청년들을 두고 어떤 분들은 아니 게으른 개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왜 사회가 나서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은둔 고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주장을 하면 일부 분들께서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게으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랑 자발적으로 단절한 사람들을 왜 일반 청년들보다 치중해서 해결하려 하는지 그렇게 의문 섞인 이제 반응을 주시고는 하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은둔 고립을 지원하는 것이 뭐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나 복지나 사회 안정성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결국에는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은둔 고립 지원 예방과 지원을 위해 이제 힘쓰고 계신데, 이것을 단순한 특정 개인의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은둔 청년을 두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은둔형 외톨이 상태라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인의 문제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로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이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센터가 앞으로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두 분이 따로 이루고 싶은, 또 함께 이루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현장에서 상담을 나가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충분히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 훗날 그들을 위해서 1000원의 행복식당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은둔형 당사자를 보고 수동적인 사람, 또 게으른 사람, 자기가 스스로 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은둔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노력과 행동으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당사자들을 좀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은둔고립 청년들의 많은 이야기들과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작은 거인의 꿈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에피소드 안에 각각의 교훈이 들어있어서 은둔 당사자들이 읽기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은둔하고 있는 청년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꼭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도 가고 요 책도 나눠드리면서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혜 사무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름에 피는 해바라기더러 겨울에 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도 언젠가 꽃이 이렇게 활개하듯이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 항상 밝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